당신이 번 돈이니 당신이 써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자식들한테만 베풀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제가 옆에 있어 준 것은 당신 대신 자식들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늙어도 자식들이 봉양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식들에게 주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돕고 싶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에 나갔다가 온 거지 놀다 온 게 아니에요. 자식들 믿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자식에게 희생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챙겨야 해요. 당신 너무 서운하게 말하네요. 아무리 당신이 정이 없다 해도 친자식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치를 떠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자식들 이제 다 출가시켰잖아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당신도 자식들한테서 좀 신경을 끄고 살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큼 다 물려줬잖아요. 우리 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면서 나머지 인생을 즐기면 되죠. 어차피 그 돈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우리 죽으면 어차피 다 자식들한테 갈 거예요. 미리 좀 당겨서 준다 한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는 자식들보다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자식들 돕고 싶으면 이혼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요.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하고 저는 제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 76세로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아내와 자주 부딪히고 다투곤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20년 전 외국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면서 외국에 오래 있었던 것이 아내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다 접고 노후를 좀 즐기기로 다짐하면서 그만뒀지만 이제는 아내가 그 점 때문에 저를 답답하게 여겨요. 제 아내는 저보다 6살이 어린 올해 70세로 큰아이가 군대에 가고 둘째는 대학에 들어가고 막내가 중학생일 때 제가 사업 때문에 외국으로 떠났어요. 위지할 곳이 없어 많이 외로웠던 걸 알아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아내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사업 때문에 아내 곁에 있을 수 없었고 그 생각만 해도 미안하기만 해요. 남편으로서 아내 곁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희는 함께 있어도 사이가 좋은 부분은 아니었고 이혼 얘기도 여러 번 오갔을 정도로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고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아내와 50년 가까이 살면서 마음이 맞지 않아 며칠씩 대화를 안 한 적도 많았고 특히 자식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육 문제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돈 문제로 다투었어요. 지금도 아내와 싸우는 건 주로 아들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 때문이에요. 제가 한결같이 사장님의 식당에서 10년 동안 성실히 일했기에 사장님은 저를 더욱 신뢰하게 되셨죠. 그곳에서 저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고 그때 서빙 직원으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결혼을 결심했고 모아둔 돈으로 전셋방을 얻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고 자랑스러운 새 아들을 얻었죠. 첫째와 둘째는 연년생으로 태어났고 막내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새 형제가 되었어요. 지금은 부모의 재산을 축내기만 하는 것 같지만 어릴 때는 순수하게 부모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착한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런 아들들을 아내는 무척이나 사랑하고 믿었던지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 했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빌려서라도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 교육은 아내가 맡았기에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30만 원이나 하는 비싼 운동화를 사주는 아내에게 저는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주냐고 말했지만 아내는 자식들이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다며 사달라는 것은 모두 사주고 싶다고 했죠. 자식들이 자라면서 저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고 쌓아온 요리 실력과 함께 모아둔 돈을 기반으로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사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독립을 선언한 후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점차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고 아내도 확장을 제안하며 친정에서 돈을 빌려주었죠.
저 역시 욕심이 생겨 가게를 더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평수의 가게로 옮기게 되었는데 생각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비슷한 가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서 점점 어려워졌죠. 다행히 사장님이 그 가게를 인수해 주셔서 저는 권리금 정도는 건질 수 있었지만 실패에 대한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되니 돈을 잃기만 했고 그 사이 아내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사주며 우리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기죽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 돈 아까우면 내가 나가서 벌어서 해줄 거예요. 라며 아내는 제가 벌어온 돈을 쓰지 않고 직접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썼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결혼하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어머니를 홀대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걱정이 되어서 저는 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잘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만 잘하시면 돼요. 라고 말하며 4명이 한마음으로 뭉쳤죠. 저는 아내의 교육 방식이 옳길 바라며 아내와 아이들을 믿고 해외로 나가 한식당을 개업했고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아들들이 셋이나 되니 제가 곁에 있어야 했겠지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자 노력했고 아들들이 결혼할 때마다 집 한 채씩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의 것은 아끼며 절약해서 집을 사주었죠. 저와 아내는 검소하게 살아 모은 돈으로 아이들이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었고 이후에는 노후 자금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내의 교육 덕분에 모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아내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1명은 공기업에 2명은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그중 막내는 대기업을 나와 요리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막내는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어머니에게 졸랐고 결국 아내는 그에게 가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집을 받았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사업 자금을 대주었더니 그로 인해 자식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죠.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저는 아들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내가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저 역시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했기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까지 자식들에게 모두 나눠준다면 우리 노후가 불행해질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요리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세 아들 모두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 남들보다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더 주려 하였고 저는 차라리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그 제안에 동의했지만 막상 이혼할 상황이 되니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듯했어요. 이후 아무 말이 없길래 아내가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죠. 우리 첫째 아들 윤혁이는 늦게 결혼해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아들 내외가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종종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아들은 우리 집 가까이 이사와 손녀들을 맡겼고 아내는 손녀들을 마치 공주처럼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쌍둥이 손녀들은 오냐오냐 자라 버릇이 없었고 아내 또한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기에 손녀들의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두 손녀가 7살이 되었을 때 한 명은 아내의 허리에 매달리고 다른 한 명은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며 아내를 장난감처럼 여겼어요. 저는 화가 나서 이 녀석들 하며 소리를 쳤고 손녀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도와주기는커녕 왜 아이들을 울리느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이들을 보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가르쳐야죠. 어른을 무서워할 줄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소리까지 질러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아내는 손녀들을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퇴근해 아이들을 데리러 왔고 손녀들은 아빠와 엄마를 보자 더욱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내외 앞에서 변명했지만 며느리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자식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네 엄마가 너희 자식들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앞으로는 아이들 맡길 때 시급 계산해서 주라. 양심 있으면 뭐라도 주고 맡겨야지. 너희도 돈 잘 버는 편인데 말이야. 죄송해요. 아직 집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서요.
나중에 여유 있으면 용돈 잘 챙겨 드릴게요. 나중엔 어딨니? 우리가 젊은 것도 아닌데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며느리 너도 잘 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하니 며느리는 살짝 긴장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보는 편이지만 제 고집을 알기 때문에 저를 조심스레 봤죠. 알겠어요. 아버님, 말씀하세요. 너 방금 시어머니가 너한테 한 말 들었니? 못 들었니? 너희 엄마는 아이들 때문에 울었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너는 아무 반응도 안 했더라. 어머나, 그러셨어요? 아이들 달래느라 울음소리에 묻혀서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바로 옆에서 말했는데 그걸 못 듣냐? 귀가 안 좋은 모양이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검사를 좀 해봐라. 원귀지라도 나올 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아내는 편들어주려는 마음도 없이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받긴 했지만 딱 봐도 버릴 것 같아서 저는 아내에게 한마디 더 했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먹을 것 같아? 며느리한테 이런 거 싸주지 마. 반찬 가게에 가서 돈만 주면 맛있는 음식은 천지야. 괜히 재료값과 정성 낭비하지 말고.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 당황하며 반찬은 안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쌍둥이 손녀들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반찬을 하지 말라 했지만 아내가 며느리를 위해 구제해 주려는 듯 계속 만들어주는 모습에 저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내는 며느리가 안 가져가겠다는 반찬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나도 요리하지만 당신이 만든 거 맛이 없어. 적당히 조미료라도 써야 맛이 나지. 자꾸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면서 육수 끓이느라 고생하지만 오히려 비린내 나고 맛이 떨어지잖아. 아까 며느리 반응 못 봤어? 딱 봐도 버리는 것 같던데 뭐하러 그렇게 만들어주냐고. 아내는 당신네 식당이 장사 잘 되는 게 신기하네요. 라며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아내를 위해 한 말이었지만 아내의 방식은 답답하기만 했고 저는 제 방식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우스운 건 아들 내외는 저를 오히려 더 존경하는 듯 보였어요. 아내는 그저 필요할 때 아이들 봐주는 부모나 가정부로 여기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기념일로 유럽 여행을 간다며 손주들을 맡겼는데 손주들은 무서운 할아버지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아내가 아들네 집에서 9박 10일 동안 지냈습니다. 아내는 그 기간 동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아이들까지 돌봐주었고 집을 말끔히 청소하고 소독까지 해놓았죠. 저는 아내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 걱정되어 아들네 집에 갔는데 마치 새 집처럼 깨끗했습니다. 뭔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거야? 우리 집도 아닌데. 아내는 아이들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잖아요. 부모가 와서 이런 건 해줄 수 있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바쁜 게 아니라 성격이 당신처럼 깔끔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딸처럼 상냥한 모습에 아내는 잘해주고 싶어 했어요. 아내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기꺼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그저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몸살이 나서 2주 가까이 알아누웠고 간호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 호통을 쳐서 그나마 용돈이라도 챙기게 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기념품이나 하나 들고 끝났을 겁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제 아내는 특히 자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아들 내외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 저는 매번 속상하고 괴로운 악역을 맡아야 했습니다. 큰아들 윤혁이뿐 아니라 둘째 역시 아내에게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둘째는 우리 집에서 꽤 먼 곳에 살았는데 자식들은 지 엄마를 마치 자기네 지갑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네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매일 게임만 하러 오지만 제 아내는 유독 그 아이가 둘째 아들을 닮았다며 예뻐했죠. 아내는 자신을 닮은 손주라며 더욱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구경이가 축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축구 선수로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 구경이가 축구를 아주 좋아하더라. 맨날 공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하고 TV도 축구만 보고. 아내는 손주가 열정적이라며 더 지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모르게 부탁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축구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개인 레슨, 전지훈련 등등 다 합치면 제가 감당하기엔 벅차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그래,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게. 손주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잘 키워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그만두라고 말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돈이 얼마나 들고 무엇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우물쭈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레슨비는 감독이나 코치급에 따라 최소 200만 원, 전지훈련비, 훈련 참가비, 간식비 등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금액을 듣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아내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예뻐하는 구경이의 축구 비용 때문에 밤새 고민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머리가 아픈지 두통약까지 먹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할 만큼 해줬잖아. 그 자식들이 자식들을 키우는 건 자기들 몫이지.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살아야지. 얼마나 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겠어. 하지만 아내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화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아내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나 싶어 저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내의 고집 앞에서는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시부모가 불편하지도 않은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며 점점 지쳐갔고 며느리들은 더욱 강해지며 아내를 더 마음대로 다루려 했습니다. 그러다 셋째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여 도와줬는데 셋째 며느리 역시 뻔뻔하게도 아내를 가게로 불러 무료로 일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알면 뭐라 할까봐 조용히 다녀왔지만 그날따라 유독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또 첫째네 집에 가서 손녀들 봐줬어? 라고 묻자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힘없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내가 잔소리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아 일어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보고 저는 단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바로 셋째 아들 가게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실수로 보낸 문자였죠. 김씨 할머니, 오늘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단체 손님들이 많아서 설거지가 많을 것 같으니 일찍 와주세요. 이 문자를 읽고 저는 꾹 참고 있던 화가 터져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 대신 그 상황을 이용해 먹은 셋째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자 저는 아예 내일 직접 찾아갈 작정으로 참았는데 그때 셋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화 주셨더라고요. 잠깐 일하느라 못 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네 엄마 오늘 네 가게 가서 일했냐? 그러자 아들은 네, 맞아요.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오늘 하루만 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오늘 일한 값은 줬냐? 라고 묻자 아들은 엄마한테요? 남도 아닌데 무슨 일한 값을 주나요? 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거절하는 건 나중 문제고 남이 아니니까 일한 값을 안 줬다는 거냐? 아들은 변명하며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급하게 부탁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요새 집에만 계셔서 나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라며 어머니가 본인 일 도와준 것이 잘못인가 묻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효자인 척하는 그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네 엄마가 그저 너희 도와준 것뿐이라며 변명하는 거냐? 공짜로 엄마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엄마라고도 안 밝히고 마치 직원처럼 대해도 괜찮은 거냐? 그러자 아들은 침묵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들을까봐 밖에 나가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 어떻게 엄마를 내 가게에서 직원처럼 속여 부려먹냐? 그럴 거면 최소한 일한 값을 주던가.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엄마에 대해 생각해봐라.
너희들밖에 모르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들은 더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 사기 떨어질까봐 엄마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께도 서운해하시지 않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께 옷이라도 한 벌 백화점에서 사드리려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저는 아들의 변명에 답하며 속으로 이 말이 아들의 말솜씨가 아닌 셋째 며느리가 꾸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네 엄마는 가게에 안 보낼 테니 다른 사람을 구해라. 급여 많이 준다 하면 금방 구해질 거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안 돼요. 내일 단체 손님들이 많아서 어머니 손이 꼭 필요해요. 요새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고요. 중요한 단골 손님들이라 실수라도 하면 가게 이미지만 나빠진다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너 말은 급여 많이 줘도 엄마처럼 일해줄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 엄마에게 급여도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었다는 말이냐? 아들은 그게 아니라 라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자식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데 내 눈엔 너희가 엄마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부모가 왜 희생만 해야 하냐? 제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그제야 아들은 말없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셋째 며느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지 그제서야 셋째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네요. 엄마니까 다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내일부터는 어머니라고 직원들에게 다 소개하고 급여도 더 높게 책정해 드릴게요. 라며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눈에 띄면 그 가게를 빼앗을 각오를 해야 할 거다. 나중에 네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모든 걸 다 환수할 테니 명심해라. 그리고 이 일은 내 엄마는 몰라. 내가 알아차린 거니 네가 진심으로 사과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아들은 겸손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식들 앞에서 약하고 순진한 아내가 앞으로도 자식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막아주지만 저도 점점 기력이 쇠하니 언젠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아들들에게 휘둘리며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전날 밤 푹 잔 덕인지 조금은 개운해 보였지만 청소하느라 허리가 아팠는지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아내는 파스만 붙이면 된다며 저에게 파스를 건넸습니다. 아내 허리에 파스를 붙이며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허리가 한 줌인 게 안쓰럽더군요. 젊었을 때도 깡마른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야위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참으며 파스를 붙여준 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친구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아내가 심술나서 저는 장난스레 누구 친구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친구 많지요. 다 말해주면 내가 늦어요. 라며 품앗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네 친구들끼리 반찬도 나눠 만들고 김장도 서로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그래, 그 친구 얼굴도 한번 보자. 우리 마누라 일 잘하는 거 내가 보증하는데 그 친구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검사해보자. 라고 했더니 아내는 이내 시계를 보며 늦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택시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셋째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네 엄마 집에 올 때 꼭 데려다 드리고 급여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그리 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우리 어머니라고 꼭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피곤해 보이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묻자 아내는 당신은 몰라도 돼 라며 새침하게 말했지만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아들이 잘했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 먼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야? 아내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생각해야 하나? 라며 웃더군요.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자 아내는 당신이 죽으면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설마 내가 혼자 지낼까? 아들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진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다행이지. 자식들이 집이고 재산이고 다 가져가고 결국은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러자 아내는 당신이 왜 그렇게 우리 아들들을 못 믿어? 친구들 얘기만 듣고 자꾸 자식들을 의심하는 거 아냐? 라며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식들이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저는 더는 설득할 기운이 나지 않아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믿는 대로 자식들에게 상처받을 게 뻔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아내가 자식을 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저 역시 아내처럼 자식들이라면 미워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상황이 저를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왜 인간은 자식을 위해 이렇게 이기적이고도 헌신적으로 변하는지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가슴을 막히게 만드는 본능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부모님께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고 독립하여 내 사업을 한다며 자주 뵙지도 못했으니 내 자식들에게 섭섭해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 나이가 되니 그때 그분들께 미처 못했던 자책감과 송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를 닮은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할 일이 생겼지요. 누구보다 이기적이었던 내가 나를 닮은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첫째와 둘째가 함께 셋째 아들의 가게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자금은 제가 지원해 주었지요. 셋째의 식당은 자리를 잡아 단골 손님이 많아졌고 맛집으로 입소문도 나면서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음식 솜씨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인터넷과 방송에 돈을 들여 홍보한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셋째가 잘 되는 걸 보니 첫째와 둘째도 관심이 생겼고 서로 속닥거리며 셋째처럼 식당을 시작해보자며 마음을 먹은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금이었습니다. 둘은 당연하다는 듯 부모인 저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셋째에게 해주었으니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당당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업 시작해보려고요. 셋째가 이름 걸고 분점 낼 거니까 로열티도 안 들고 자리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니까 자금이 좀 필요해요.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은 뒤 그런 말을 꺼낸 아들들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물어봤고 둘은 약 5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어이없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니들 퇴직금은 놔두고 부모 돈만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 나이가 되도록 사업할 자금 하나 못 모았으면서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건 뻔뻔한 것 아닌가? 그 말에 둘째가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사업자금 지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들들이 고집을 부리자 저는 결국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셋째에게도 대준 자금은 돌려받을 생각이니 너희도 돈을 빌려달라는 건 무리다. 돈이 필요하면 동생한테 직접 가서 빌리는 게 빠르지 않겠냐? 아들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동생한테 돈을 빌려요? 게다가 셋째가 그 정도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아들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아내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자립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가 바랄 때마다 도와주시던 어머니잖아요. 아내는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들들의 부탁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자식들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지 엄마를 공략하기 시작했고 첫째도 지지 않고 아내에게 도와달라며 부탁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번만 어머니가 해결해 주시면 저희도 더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둘째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을 후벼 파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으로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엔 정말 필요한 만큼 도와주세요. 아내는 아들들의 말에 몸을 떨면서도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저는 결국 이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이 상황에서 상처받을 게 뻔해 보여내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무한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충격이 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자식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인간이란 이렇게 이기적이면서도 헌신적인 동물인가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꼭 갚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겉으론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아내는 다르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들이 사업의 불안함을 느끼니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며 안쓰러운 마음을 품은 모양이었죠. 아내는 아들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네 아버지와 의논해보겠다. 이 정도 큰 돈은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란다. 아들들은 아내의 말에 기대에 찬 얼굴로 정말이죠. 어머니 말씀 꼭 지켜주세요. 라고 대답하며 감사의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자식들의 감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반찬과 과일까지 정성껏 챙겨주고 제가 있는 방으로 와서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갑자기 왜 그래? 아내는 처연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고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냐? 고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입장 이해해요. 당연히 5억은 큰 돈이고 우리가 벌어놓은 돈으로만 살아야 하니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자식들을 도와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전에 했던 이혼하면 재산을 반반씩 나눠주자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나눠주려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고마워할 줄 알아? 이번에 도와주면 당신은 영원히 애들한테 벗어나지 못해. 대체 자식들이 뭐길래 당신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야? 아내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그게 나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기에 사랑으로 돕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살고 싶어요. 아내의 결심에 설득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늙어 죽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내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헌신이자 모성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알겠어.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주지. 하지만 당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으니 위자료는 나에게 주고 재산은 법적으로 당신이 기여한 만큼만 줄 거야.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하게 당신이 일생 번 돈에서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답하며 억지로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정한 대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오랜 결혼 생활의 끝인 만큼 재산 문제는 복잡했지만 아내가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겼기에 저는 법적으로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절반 정도를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